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금융썰쟁이 킴프로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의 축복이나 경제적 자유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죠. 하지만 진짜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역사의 흐름 속 돈이 움직이는 패턴을 읽는 눈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축복일 겁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첫걸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와 여러분의 갓생을 향한 약속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네, 맞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그 애절한 사랑 이야기. 하지만 오늘은 잭과 로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진 1500명의 안타까운 생명과 함께 수면 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들여다볼 겁니다.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전 세계 신문의 헤드라인은 온통 비극을 외쳤습니다. 1500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가 첫 항해에서 파괴되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눈물과 충격의 커튼 뒤에서 역사책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의 드라마였죠. 타이타닉 참사는 인류의 비극인 동시에 거대한 비즈니스 이벤트였습니다. 돈의 주인이 바뀌고 주가는 곤두박질 치거나 치솟았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재앙을 발판 삼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물밑에서 치열하게 움직였죠. 우리가 거의 묻지 않는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벌었는가? 대규모 손실이 있는 곳에는 거의 항상 그 그림자 속에 숨겨진 이익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20세기 초의 금융세계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타이타닉은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는 영국 해운회사가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그냥 평범한 가족 기업이 아니었어요. 화이트 스타 라인은 국제상선회사, 줄여서 IMM이라는 거대 해운 트러스트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IMM의 뒷배가 누구였냐고요? 바로 당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가 J.P. 모건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최종 보스였죠. 모건은 수년간 대서양 항로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야망을 불태웠습니다. 여러 해운사를 사들여서 북대서양을 독점할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죠. 화이트 스타라인은 그 제국의 왕관에 박힌 보석이었고 타이타닉은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타닉의 침몰은 단순히 인명사고가 아니었습니다. IMM에게는 치명적인 금융위기였죠. 침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IMM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셀에 나섰죠.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보험사들은 엄청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사실 IMM은 타이타닉이 출항하기 전부터 이미 재정적으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모건이 야망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회사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고 최대 라이벌이었던 큐나드 라인과의 경쟁은 살벌했죠. 마치 삼성과 애플 혹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처럼 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타이타닉 참사는 IMM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비극을 빌미로 부채를 재협상하고 회사를 구조조정하며 대중과 정부로부터 동정표를 얻을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끔찍한 재앙이 역설적으로 J.P. 모건에게는 자신의 해운 제국을 재편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죠.
비극을 딛고 구조조정에 성공하는 재벌 드라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보험사들을 빼놓을 수 없죠. 타이타닉에 걸린 보험금은 약 100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런던의 로이드 보험사를 비롯한 수십 개의 보험사들이 이 돈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몇몇 소규모 보험사들은 이 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 같은 거대 보험사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충격을 거뜬히 견뎌냈고 오히려 이후 시장에서 더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이 재앙으로 약한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깨끗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죠. 금융의 세계에서 때로는 거액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곧 시장을 통합하고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비용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미디어 업계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전 세계 신문사들은 호외를 찍어내며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에 굶주린 대중의 욕구를 채워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타이타닉 관련 기사로 연일 완판 행진을 벌이며 구독자와 명성을 동시에 얻었죠. 1901년 맥킬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타이타닉 이야기는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문 기사였습니다. 언론사들은 이 비극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올렸고 타이타닉은 재난이 어떻게 미디어 제국을 성장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유튜버들이 타이타닉 침몰 원인 분석, 생존자가 말하는 그날의 진실 같은 자극적인 썸네일로 어그로를 끌며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겠죠.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은 책, 강연, 그리고 훗날 영화 산업에까지 수십 년간 수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콘텐츠 IP가 되었습니다. 사고 후 불과 몇 달 만에 생존자들의 회고록이 출간되어 불티나게 팔렸고 타이타닉 유물을 전시하는 순회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심지어 보드빌 극장에서는 침몰 장면을 연극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렸죠. 비극이 반복해서 상연될수록 그것은 상업적인 상품이 되어갔습니다. 대중의 호기심과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말이죠. 제임스 카메론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전 세계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기 훨씬 전부터 타이타닉 참사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큐나드 라인이 있습니다. 화이트 스타 라인의 영원한 라이벌이었죠. 큐나드는 제2, 모건이 거대한 자본력에 밀려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 참사는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큐나드 라인의 루시타니아호나 마우레타니아호 같은 배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더 잘 관리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지갑으로 투표했습니다. 침몰 사고 이후 몇 년간 큐나드는 화이트 스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고객들을 끌어들이며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결국 타이타닉의 비극은 경쟁사에게는 엄청난 반사 이익이 된 셈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한 기업의 재앙은 종종 다른 기업의 기회라는 냉혹한 진리를 보여주는 사례죠.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타이타닉을 건조했던 벨파스트의 할랜드 앤 울프 같은 조선사들은 초기의 설계와 안전 문제로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적응했습니다. 더 안전한 배에 대한 수요가 하늘로 치솟았기 때문이죠.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 더 많은 구명보트, 더 튼튼한 선체, 그리고 더 나은 안전 규약을 요구했습니다. 할랜드 앤 울프를 비롯한 조선사들은 기존 선박을 개조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는 배를 설계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스캔들로 시작된 일이 성장의 기회로 바뀐 겁니다. 갑자기 안전이 돈이 되는 비즈니스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이타닉의 금융적 여파 속에 숨겨진 더 큰 교훈입니다. 재앙은 자본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본을 재분배할 뿐입니다. 누군가 잃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얻습니다. 보험사들은 시장을 통합하고 경쟁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입니다. 미디어는 번창하고 제조업체는 새로운 수요에 맞춰 방향을 전환합니다. 모든 비극적인 헤드라인 뒤에는 손실과 함께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누군가의 재무상태표가 존재합니다. 타이타닉은 재난 자본주의 초기 글로벌 사례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용어는 21세기에 와서야 만들어졌지만 그 메커니즘은 1912년에 이미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고 슬퍼했으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으로 기업들이 해결책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 말이죠. 구명조끼 제조업체, 구명보트 생산업체, 해군공학회사들의 시장은 갑자기 호황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규제를 만들었고 규제는 곧 계약, 개조, 그리고 새로운 지출을 의미했습니다. 더 많은 안전장비를 요구하는 모든 새로운 법안은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곧바로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이것은 진보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금융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공포와 비극이 어떻게 수익성 있는 수요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사례 연구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광범위했습니다. G, P, 모건이 IMM은 수년간 고전했지만 즉시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타이타닉의 손실은 기업의 쇠퇴와 구조조정이라는 긴 이야기의 한 챕터가 되었죠. 1930년대에 이르러 화이트 스타라인은 영국 정부의 압력하에 과거의 라이벌이었던 큐나드와 합병했습니다. 한때 모건이 해운 독점이라는 꿈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재산을 잃었지만 큐나드 화이트 스타라는 더 강력하고 통합된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앙은 비즈니스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타이타닉의 문화적 상업화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강연 순회를 돌며 돈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팔았습니다. 작가들은 베스트셀러 책을 출판했습니다. 무성 영화는 사고 후 불과 몇 달 만에 등장했습니다. 가장 초기의 영화 중 하나인 타이타닉호로부터의 구원은 실제 생존자인 도로시 깁슨이 주연을 맡아 침몰 후 단 29일 만에 극장에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직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객들의 생생한 슬픔을 이용해 돈을 벌었죠. 수십 년에 걸쳐 타이타닉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지적 재산권이 되어 출판사, 영화 스튜디오, 그리고 마침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거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1997년 박스 오피스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영화로 그 정점을 찍었죠. 한 회사의 재앙으로 시작된 것이 그 배의 건조나 항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의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바로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비극조차 금융화될 수 있다는 것. 인간의 고통은 콘텐츠가 되고 상실은 협상의 레버리지가 됩니다. 타이타닉은 단순한 해상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사건이었고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상품화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경고였습니다. 전쟁을 채권으로, 기근을 무역으로, 제국을 대차대조표로 만들었던 바로 그 시스템이 난파선을 비즈니스 기회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날과 연결해 봅시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덮쳤을 때 건설회사, 민간 계약업체, 심지어 보안회사들까지 재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수조 달러의 가계 자산을 파괴했을 때 헤지펀드와 부실 자산 매입자들은 헐값에 나온 자산들을 싹쓸이하며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항공, 소상공인, 서비스업 같은 산업 전체가 고통받는 동안 거대 기술 기업, 제약회사, 그리고 쿠팡 같은 물류회사들의 시가총액은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모든 재난에서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지만 자본과 정부 계약에 가까이 있는 다른 누군가는 항상 이익을 얻을 방법을 찾아냅니다. 타이타닉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청사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금융교육은 단순히 저축이나 투자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극이나 위기를 볼 때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조용히 이득을 보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어떤 기업들이 계약을 따내고 시장 점유율을 넓히거나 공포를 이용해 매출을 올리고 있는가?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팬데믹, 그리고 난파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글로벌 위기 속에서 돈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돈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지 못한다면 뒤처지는 것은 바로 당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참사로 어떤 회사들이 이익을 보았을까요? 정답은 수많은 회사들입니다. 시장을 통합한 보험사들, 승객을 빼앗아온 경쟁사들, 새로운 계약을 따낸 조선사들, 수백만 부의 신문을 판 언론사들, 작가, 강연자, 영화 제작자들, 그리고 마침내 이 난파선을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문화 브랜드 중 하나로 만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까지. 화이트 스타라인은 배 한 척을 잃었습니다. 1,500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저 새로운 배를 찾아 갈아탈 뿐입니다. 이것이 경제사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비극은 진짜입니다. 인간의 고통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재앙을 기회로 바꾸는 돈과 권력의 기계 장치 또한 진짜입니다.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타이타닉이든 금융 버블이든 혹은 다음 글로벌 위기이든 배경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가라앉고 있을 때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운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극을 그저 혼돈으로 착각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종종 치밀하게 관리된 부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주저 말고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릴 겁니다.